화요일. 아무 일도 없다. 존재했다. 수요일. 종이 냅킨 위에 태양이 둥근 원을 그리고 있다. 그 둥근 빛 속에 파리 한 마리가 느긋하게 기어다닌다. 파리는 몸을 녹이며 앞발을 비벼대고 있다. 파리에게 서비스를 해야겠다. 진뭉개 부리자. 햇빛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이는 거대한 털복숭이 집게 손가락이 나타나는 것을 파리는 눈치채지 못한다. 죽이지 마세요, 선생님. 독학자가 소리쳤다. 파리는 터진다. 배에서 흰 창자가 튀어나온다. 나는 이놈을 존재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다. 이제 독학자를 보면 무뚝뚝하게 말한다. 이놈에게 서비스를 해준 것이요. 나는 왜 여기에 있을까? 여기에 있으면 왜 안 되는 것일까? 정오다. 나는 잠들기를 기다린다. 다행히 잠이 없는 편은 아니다. 나흘 후에는 안니를 만날 것이다. 내가 사는 유일한 이유다. 그 다음에는 안니가 나를 떠나버린 후에는 엉큼하게도 내 생각이 뭔지 잘 안다. 안니가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안니는 나와 얼굴을 맞대고 늙어가는 걸 결코 원치 않으리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나는 약하고 고독하다. 안니가 필요하다. 아직 힘이 남았을 때 그녀를 만나고 싶다. 안니는 힘없는 사람은 동정도 하지 않는다. 별일 없으세요? 기분은 괜찮으세요, 선생님? 독학자가 눈웃음을 지으며 바라본다. 그는 숨이 찬 개처럼 입을 벌리고 헐떡거린다. 솔직히 고백하면 오늘 아침에 그를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일말의 행복감을 느끼기도 했다.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다. 식사를 같이 하게 돼서 기쁩니다. 그가 밝게 말했다. 추우면 난로 곁에 앉으세요. 저 손님들은 곧 갈 겁니다. 계산을 마쳤거든요. 내 걱정을 해주고 내가 춥지 않을까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몇 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 저 사람들이 갑니다. 자리를 옮길까요? 남자 둘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나간다. 이제 그들은 맑은 공기를 마시며 햇빛을 받고 있다. 두 손으로 모자를 어루만지면서 큰 유리창을 따라서 지나간다. 그들은 웃는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왜 두 자락을 날린다. 아니다. 나는 자리를 옮길 생각이 없다. 옮겨봤자 딱히 달라질 것도 없다. 게다가 창 너머 탈의장 지붕 사이로 짙은 초록빛 바다가 보인다. 독학자는 지갑에서 두꺼운 보라색 종이 두 장을 꺼낸다. 그것을 카운터에 넘길 것이다. 나는 그 중 한 장에 쓰여진 것을 거꾸로 읽는다. 보탄의 레스토랑, 가정요리, 가격 균일 8프랑, 입맛에 맞는 에피타이저, 고기, 야채 포함, 치즈 또는 디저트, 20회분, 140프랑. 출입문 옆자리에서 식사하는 남자, 이제야 그를 알겠다. 전국을 누비고 다니는 그 중개인은 프랭타니아 호텔에 자주 묵는다. 이따금 나에게 미소를 담아 주의 깊은 시선을 건네기도 한다. 그는 지금 자기가 먹는 것을 살펴보느라 너무 골똘해 있다. 카운터 쪽에서는 불그스레하고 뚱뚱한 남자 둘이 백포도주를 마시면서 섭조개를 맛보고 있다. 키가 작은 남자는 가늘고 노란 콧수염을 길렀는데 혼자 재미삼면서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잠시 말을 멈추고 흰 이를 드러내어 웃는다. 다른 남자는 웃지 않는다. 눈빛이 험악하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거리며 맞장구를 쳐준다. 창문 옆자리에는 갈색으로 그을린 깡마른 남자가 앉아있다. 고상하게 생겼으며 흰 머리카락을 뒤로 넘겼다. 옆자리에 가죽 가방을 올려놓은 채 신문을 차근차근 읽고 있다. 그는 탄산수를 마신다. 잠시 후면 모두들 밖으로 나갈 것이다. 배를 가득 채워 무거워진 몸을 미풍에 실어 외투를 활짝 열어젖히고 약간 뜨거워진 머리를 맞대고 웅성대며 바닷가에서 노는 아이들과 배를 바라보면서 난간을 따라 걸을 것이다. 그렇게 일터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아무데도 안 간다. 할 일이 없다. 독학자는 순진하게 웃는다. 듬성듬성한 머리카락 사이에서 햇살이 반짝인다. 메뉴를 고르시죠. 그가 차림표를 내민다. 나는 오르데브르를 고를 권리가 있다. 소시지, 무, 잔새우 혹은 호트 소스를 친 샐러드가 있다. 부르고뉴의 달팽이가 추가로 적혀있다. 소시지를 주시오. 나는 웨이트리스에게 말한다. 그는 내 손에서 차림표를 빼앗아간다. 더 좋은 것 없습니까?
아, 부르고뉴의 달팽이가 있군요. 달팽이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 굴은 어떠세요? 4프랑 더 비쌉니다. 웨이트리스가 끼어든다. 그러면 굴로 해요, 아가씨. 나는 물을 줘요.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변명한다. 나 물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그렇다. 식사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가 묻는다. 나는 육류 리스트를 훑어본다. 쇠고기 찜이 먹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결국 연계를 택할 것이다. 연계가 추가로 써놓은 유일한 고기다. 이 손님께는 연계를 드리고 나는 쇠고기 찜을 줘요, 아가씨. 그는 차림표를 뒤집는다. 포도주도 마십시다. 약간 엄숙한 태도다. 어머, 웨이트리스가 놀라운 듯 말한다. 별일이네요. 절대로 안 드시는 분이? 가끔 포도주 한 잔쯤은 할 수 있지. 앙주 산로제 한 병만 주시겠소? 독학자는 차림표를 내려놓고 빵을 잘게 뜯는다. 냅킨을 뜯어 포크와 나이프를 닦는다. 그리고 신문을 읽는 백발의 남자를 힐끔 보더니 나에게 미소 짓는다. 평소 같으면 나도 책을 한 권 가지고 옵니다. 의사는 너무 빨리 먹고 또 제대로 씹지 않는다고 충고합니다만 나는 위가 튼튼하지요. 무엇이든 삼킬 수 있습니다. 1917년 겨울 포로로 잡혔을 때였죠. 음식이 형편없어서 모두들 병에 걸렸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병든 신용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말짱했습니다. 그가 전쟁 포로였다고. 이런 이야기는 처음이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독학자 아닌 그는 상상할 수가 없다. 어디서 포로로 잡혔습니까? 대답하지 않는다. 그는 포크를 놓고 나를 뚫어지라 쳐다본다. 자기의 걱정거리를 말하려는 것이다. 이제야 생각나는데 도서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귀를 쫑긋 세운다. 남의 걱정거리라면 얼마든지 들어주고 싶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 연금생활자처럼 돈은 있지만 눈치 볼 윗사람도 없고 아내나 자식도 없다. 나는 존재한다. 그뿐이다. 게다가 내 걱정거리라는 게 애매하고 형이상학적이어서 부끄러울 뿐이다. 독학자는 말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다. 나를 보는 기묘한 눈빛이 그렇다.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넋을 나누기 위한 시선이다. 독학자의 넋은 장님 같은 훌륭한 눈까지 솟아올라와 드러나 있다. 나의 넋도 같은 짓을 하여 그 코끝을 유리창에 갖다 대면 두 넋들끼리 인사를 나눌 것이다. 나는 넋을 나누고 싶지 않다. 그렇게까지 타락하지는 않았다. 나는 뒤로 물러선다. 그러나 독학자는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은 채 테이블 위로 몸을 기댄다. 다행히도 웨이트리스가 물을 가지고 왔다.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눈에서 넋이 사라지고 그는 얌전하게 먹기 시작한다. 걱정거리는 잘 해결됐나요? 그는 벌쩍 뛴다. 무슨 걱정 말씀입니까? 당황한 듯이 되묻는다. 아니, 요전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는 얼굴을 몹시 붉힌다. 아, 서먹서먹한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아, 네, 요전에요. 그건 그 코르시카 녀석, 도서관의 코르시카 녀석 이야기였죠? 그리고 또다시 염소처럼 완고하게 머뭇거린다. 그건 헛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선생님을 괴롭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는 강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는 엄청난 속도로 먹고 있다. 내 굴을 가져왔을 때 그는 이미 무를 다 먹어치운 상태였다. 접시에는 초록색 잎사귀와 젖은 소금만 남았다.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 식당 바깥에 세워놓은 요리사가 왼손에 든 메뉴 앞에 젊은 커플이 멈춰선다. 요리사의 오른손에는 프라이팬이 들려있다. 그들은 잠시 주저한다. 여자는 추운 모양이다. 귓속에 목을 파묻고 있다. 청년이 결정을 내린 듯 문을 연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가도록 물러선다. 여자가 들어온다. 상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몸을 약간 뜬다. 따뜻하군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젊은이는 문을 다시 닫는다. 여러분 실례합니다. 독학자가 돌아다보고 점잖게 말한다. 어서 오십시오. 다른 손님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 고상한 신사만이 신문 너머로 새로운 손님들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고맙소. 됐어요? 웨이트리스가 손도 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젊은이는 경쾌하게 레인코트를 벗는다. 재킷 대신 반짝거리는 장식이 달린 가죽 점퍼를 입고 있다. 웨이트리스는 무한한 표정을 지으며 여자에게 돌아선다.
그러나 젊은이는 웨이트리스보다 먼저 부드럽고 섬세한 솜씨로 파트너의 외투를 벗긴다. 그리고 우리 곁에 나란히 앉는다. 서로 안지 오래된 것 같지는 않다. 여자는 피곤하면서도 순진한 약간 셀쭉한 얼굴이다. 모자를 벗고 웃으면서 머리를 흔든다. 독각자는 호의를 가지고 계속 바라본다. 그러다가 나에게 몸을 돌렸다.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라는 듯이 부드럽게 눈을 끔뻑였다. 과연 그들은 밉지 않다. 입을 다물고 있다.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함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기쁜 모양이다. 안니와 나도 피카딜리의 식당에 갔을 때 사람들의 정다운 시선을 느끼곤 했다. 안니는 거북해했지만 나는 적이 자랑스러웠다. 무엇보다도 놀라웠다. 나는 그 젊은이처럼 말쑥하게 차려입은 적도 없었고 못생긴 얼굴이 감동을 일으키지도 않는다. 다만 젊었을 뿐이다. 지금 나는 남의 청춘을 부러워할 나이다. 하지만 나는 다르다. 여자의 눈빛은 은은하고 부드럽다. 젊은이는 약간 거친 오렌지빛 피부에다 턱은 의지가 굳어 보이도록 조그맣고 사랑스럽게 생겼다. 그들을 보면 흐뭇하지만 한편으론 불쾌하다. 나하고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들 같다. 지금은 식당의 온기에 나른해져서 그렇게도 달콤하고 그렇게도 가냘픈 꿈을 함께 쫓고 있다. 그들은 마음을 놓는다. 노란 벽이 나 있는 그대로 세계, 바로 그대로의 세계가 좋은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상대의 인생 속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의미 없는 느리고 덤덤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말이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젊은이는 결심을 했다는 듯 어색하게 파트너의 손끝을 잡았다. 여자는 숨을 깊이 내쉬고 메뉴 위로 함께 몸을 숙인다. 그렇다. 그들은 행복하다. 하지만 그 다음은 독학자는 즐거운 모양이다. 조금은 신비스러운 얼굴이다. 그저께 선생님을 보았습니다. 어디서요? 하하. 그는 교활하지만 공손한 태도다. 나를 좀 기다리게 한 뒤에 대답했다. 박물관에서 나오시더군요. 아, 네. 그저께가 아니라 토요일이죠. 내가 고쳐 말한다. 그저께는 박물관을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도무지 없었다. 선생님은 이탈리아의 명문 귀족 오르치니가 만든 음모라는 작품을 보셨습니까? 그 유명한 목각 복제품 말입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입구 오른쪽의 소전시실에 있습니다. 고민 때 특별 사면이 내리기 전까지 부빌의 어느 흙간에 숨어 살았던 폭도의 작품입니다. 미국으로 밀항할 생각이었지만 해양경찰이 깔려 있었죠. 훌륭한 사람이었답니다. 숨어 사는 동안 참나무 늘반지에다 조각을 했던 거죠. 나이프 하나하고 손톱용 줄칼만 가지고 말입니다. 줄칼로는 손이나 눈 같은 섬세한 부분을 새겼습니다. 늘반지는 150cm 길이에 폭이 100cm나 되었습니다. 작품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요. 제 주먹만한 크기로 70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밖에 황제의 마차를 끌고 가는 말이 두 필 있습니다. 얼굴 말씀입니다만 선생님, 줄칼로 새긴 얼굴들은 모두 개성적이고 표정이 살아 있습니다. 선생님 감히 말씀드리건대 그야말로 감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입니다. 나는 그 이야기에 끌려들고 싶지 않다. 나는 보르드랭의 그림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독학자는 갑자기 풀이 죽었다. 그 대전시실에 있는 초상화 말씀입니까, 선생님?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그림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르드렝이 위대한 화가라는 것 말고도 뭐랄까 터치라고 하나요? 솜씨라고 하나요? 그런 것은 저도 좀 압니다. 하지만 선생님, 즐거움, 심미적인 즐거움 같은 건 저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나는 그에게 동정적으로 말한다. 조각이라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선생님, 유감스럽지만 저도 그렇다니까요. 음악이나 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문외한은 아닙니다. 어쨌든 갑갑한 건 요즘 젊은이들은 나보다 반도 모르면서 그림 앞에서는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거겠죠. 나는 격려하는 것처럼 말한다. 글쎄요. 독학자는 순간 꿈꾸는 듯한 얼굴이 된다. 제가 슬픈 것은 어떤 즐거움에서 제가 소외됐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활의 한 부분이 저에게는 낯설다는 점입니다. 저도 인간이고 인간들이 그 그림을 그렸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말투를 바꿨다. 선생님, 미라는 것은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단정할 뻔했습니다. 시대마다 다른 규칙이 있는 게 아닐까요?
용서하십시오, 선생님. 나는 놀라서 그를 본다. 그는 호주머니에서 검은 가죽 커버를 씌운 수첩을 꺼냈다. 수첩을 잠시 뒤적거린다. 여러 장이 백지인 채로 붉은색 글씨가 띄엄띄엄 몇 줄 적혀 있다. 그러다 얼굴이 창백해진다. 수첩을 냅킨 위에 펴놓고 커다란 손을 얹는다. 이번엔 당황한 듯이 기침을 한다. 가끔씩 온갖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대단히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서 책을 읽으려면 갑자기 계시를 받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수첩을 장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쯤에서 말을 멈추고 나를 본다. 그리고 묵묵히 기다린다. 아하, 나는 관심 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선생님, 이 격언들은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저희 수업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잡는다. 대단히 감동한 듯하다. 바로 여기에 그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읽어도 될까요? 어서 읽어보세요. 그가 읽는다. 18세기에는 진리라고 믿던 것을 이제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 사람들은 왜 18세기의 작품들에서 아직도 쾌락을 찾고자 하는 것일까? 거기까지 읽고는 애원하는 태도로 나를 바라본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좀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까요? 제 생각에 기발한 형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참 재미있다고 봅니다. 어디서 이런 것을 이미 읽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물론. 정말 아무 데서도 읽은 적이 없으세요? 그러면 선생님, 그는 침울하게 말한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진실이라면 벌써 누군가 생각했을 겁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잘 생각해보니 비슷한 걸 읽은 듯도 합니다. 그의 눈이 반짝인다. 그리고 연필을 꺼내며 정확한 어조로 묻는다. 지연이는요? 그게 르낭입니다. 그는 황홀한 표정을 짓는다. 그 구절을 정확하게 외울 수 있겠습니까? 연필 끝을 깨물면서 묻는다. 아주 오래전에 읽은 것이라.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는 수첩의 격언 밑에 르낭의 이름을 적는다. 내가 르낭과 같은 생각을 하다니. 저는 연필로 그의 이름을 썼습니다만 황홀한 태도로 설명한다. 저녁에 붉은 잉크로 다시 쓰겠습니다. 그는 황홀한 듯이 수첩을 바라본다. 나는 그가 다른 격언을 읽을 때까지 기다린다. 하지만 그는 조심조심 수첩을 덮더니 호주머니에 넣어버린다. 그만한 행복을 느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가끔이라도 이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예상했던 대로 보도 위의 요란한 소리가 우리의 미지근한 대화를 방해한다. 오랜 침묵이 계속된다. 젊은 커플이 들어온 뒤로 식당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얼굴이 붉은 남자들은 입을 다문 채 젊은 여자의 매력을 노골적으로 분석한다. 고상한 신사 역시 신문을 내려놓고 공범자처럼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노년은 어질고 청춘은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교태를 부리듯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다. 신사는 아직 외모도 봐줄만 하고 놀라울 만큼 건강하며 구릿빛 얼굴과 날씬한 체격으로 여자를 유혹할 수 있다고 믿는다. 아버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웨이트리스의 감정은 그보다 더 단순해 보였다. 그녀는 젊은 커플 앞에 서서 입을 벌린 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눈다. 오르데브르를 갖다 놓았지만 손도 안 댄다. 귀를 기울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살짝 엿들을 수도 있다. 여자의 목소리가 더 알아듣기 쉽다. 성량이 풍부하고 낭낭하다. 안 돼요, 장, 안 돼요. 왜 안 돼? 젊은이가 열정적으로 중얼거린다. 말했잖아요. 그건 이유가 안 돼. 몇 마디는 들릴락 말락 흐려진다. 그러다가 여자는 피곤한 듯 귀여운 몸짓을 한다. 난 여러 번 시험했어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나이는 지났어요. 알다시피 난 늙은걸요? 젊은이는 조롱하듯 웃는다. 여자는 말을 계속한다. 절망이랄까 그런 것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요. 자신을 가져야지. 젊은이가 힘주어 말한다. 지금의 당신은 사는 게 아니지. 여자는 한숨을 내쉰다. 나도 알아요. 자네트를 봐. 하기야. 여자는 뽀로통해져서 대답한다. 그 여자가 한 일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 용기가 있었어. 이보세요. 젊은 여자가 지적하듯 말한다. 그 여자는 기회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나도 마음만 먹었으면 여러 번 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기다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건 당신이 옳았어. 그가 부드럽게 말한다. 나 아들 기다린 건 잘한 일이야? 이번에는 여자가 웃는다. 자신만만하군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나를 귀찮게 만든다. 그들은 함께 가서 잘 것이다. 그들도 알고 있다. 남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것도 다 안다. 하지만 그들은 젊고 순결하고 단정하기 때문에, 또 자신과 상대방의 자존심을 간직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애랑 기분을 망쳐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쯤 무도회나 식당에 가서 의식적이며 기계적인 그들의 아늑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결국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 그들은 젊고 건강하다. 아직 30년은 남았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는다. 그들은 늑장을 부린다. 사실 그러면 안 될 이유도 없다. 그들이 동침한 다음에는 존재의 커다란 부조리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일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를 속이는 일이 절대로 필요한 것일까? 나는 식당 안을 둘러본다. 광대짓이다. 모두들 얌전히 앉아서 먹는다. 아니다. 먹는 게 아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원기를 회복하고 있다. 각자 자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개인적이고 쓸데없는 고집을 가지고 있다. 자기가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요즘날 독학자도 말하지 않았던가? 이 방대한 내용을 전부 다루기에는 누사피에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들 제각기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 일에 자기보다 적당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치약 하나를 팔더라도 저기에 있는 셀즈맨보다 못하다. 곁에 앉은 여자의 스커트 속을 주물럭거리는데 저 흥미로운 청년보다 익숙한 사람은 없다. 그런데 나는 그들 틈에 있고, 만약 그들이 나를 본다면 내가 하는 짓을 나보다 더 잘 해낼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체 하고 있지만 내가 존재하며 그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설득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백발의 신사 곁에 앉아 존재란 무엇인가를 설명했을 것이다. 그가 지을 표정을 상상하니 웃음이 쏟아진다. 독학자는 깜짝 놀라서 나를 본다. 나는 웃음을 멈추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다. 눈물이 날 정도로 웃는다. 즐겁군요, 선생님. 독학자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여기서 우리의 귀중한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지만 존재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는 웃으면서 설명한다. 독학자는 신중해졌다. 나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양이다. 내가 너무 심하게 웃었나 보다. 서너 명의 시선이 몰리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많이 짓거린 걸 후회한다. 어쨌든 그것은 나무하고도 상관없는 일이다. 그는 천천히 되풀이한다. 존재하는 데는 어떠한 이유도, 선생님은 인생에는 목적이 없다는 말씀이겠죠? 이를테면 페시미즘이라는 것 아닙니까?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부드럽게 말을 잇는다. 몇 해 전에 미국 작가의 책을 읽었습니다. 인생은 살 가치가 있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 아닌가요? 분명히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니다. 그러나 아무 설명도 하고 싶지 않다. 그 작가는, 독학자는 위로하는 태도로 입을 연다. 자발적인 낙관주의를 두둔하는 것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즉 인생이란 의미를 두려고만 한다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계획 속으로 뛰어들어가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셀즈맨이나 젊은 커플 혹은 백발의 신사가 영원히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허위라고 생각한다. 독학자는 약간 간악하게 그리고 엄숙하게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저는 삶의 의미를 그렇게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목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목적이 있어요. 인간이 있어요. 옳은 말이다. 나는 그가 휴머니스트라는 걸 잊고 있었다. 그는 잠깐 동안 가만히 있다. 그동안 깨끗하게 그리고 무정하게 쇠고기 찜 반 접시와 빵 한 조각을 먹어치웠다. 인간은 있어요 라는 말로서 인간미가 있는 그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묘사했다. 그렇다.
하지만 그것을 잘 표현할 수는 없다. 애정이 그의 두 눈에 넘쳐 흐른다. 논의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애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전에 파리의 휴머니스트들과 왕래한 적이 있었다. 그들이 인간이 있지요 라고 말하는 걸 수백 번이나 들었지만 독학자가 말한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다. 뷰르강에게는 견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 그는 살덩어리로 뭉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듯이 안경을 벗고 피로하고 무겁고 처근한 눈으로 나를 들여다본다. 나의 인간적인 본질을 포착하기 위해 나를 벌거벗기려는 듯한 눈이었다. 그리고는 리듬을 살려 인간이 있다고 중얼거리곤 했다. 인간이 있다니까 여보게 인간이 있어 라고 말할 때 그 있다는 말을 서투르게 강조함으로써 영원히 신선하고 놀랄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그 커다란 날개 속에서 당황하는 듯 했다. 독학자의 몸짓에는 그러한 부드러움이 없었다. 그의 인간에는 천진하고 촌스럽다. 그는 촌스러운 휴머니스트이다. 인간은, 나는 그에게 말한다. 인간, 어쨌든 당신은 인간에 대해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늘 책에만 파묻혀 있으니까요. 독학자는 손뼉을 치며 교활하게 웃기 시작한다. 선생님의 오해입니다. 신뢰의 말씀 같습니다만 천부당 만부당한 오해입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얌전하게 음식을 삼켜버린다. 얼굴이 먼동처럼 빛나고 있다. 뒤에서는 젊은 여자가 가벼운 웃음을 터뜨린다. 파트너는 여자에게 몸을 굽혀 귓가에 속삭인다. 선생님의 오해는 너무 자연스러울 뿐입니다. 독학자가 설명을 시작한다. 오래전에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만 저는 참 소심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발견했군요. 나는 친절하게 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멈춘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를 안심시킨다. 그는 행복에 겨운 듯 한숨을 쉰다. 선생님처럼 넓은 시야와 날카로운 지성을 고루 갖춘 분을 만나기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달 전부터 선생님을 뵙고 그 전에 제가 어땠는지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설명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접시는 지금 막 가져온 것처럼 깨끗하게 비었다. 나는 문득 내 접시 옆에서 주석으로 만든 조그만 접시를 발견한다. 갈색 소스 속에서 연계다리가 헤엄치고 있다. 그것을 먹어야만 한다. 아까 독일에서의 포로 생활을 말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전쟁 전에 무척 고독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부모님하고 살았는데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하고 맞지 않았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죽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우표 수집을 했지요. 그쯤에서 나를 쳐다보더니 말을 멈춘다. 선생님, 안색이 창백하군요.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지루하지 않으세요? 아니, 재미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별 이유도 없이 입대했지요. 아무것도 모른 채 2해를 지냈습니다. 전선의 생활이란 게 생각할 시간도 없고 병사들이란 너무 야비하기 때문입니다. 1917년 말에 포로가 됐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포로가 되면서 유년 시절의 신앙을 되찾았다고들 하더군요. 독학자는 불타오르는 눈동자를 내리깔면서 계속한다. 선생님,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신의 존재는 과학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로 수용소에서 인간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운명을 따르고 있었나요? 네, 그는 애매하게 대답한다. 그런 일도 있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대우를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릅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몇 달 동안 그들은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판자로 만든 커다란 흙간에 집어넣어져 200명이 얼싸안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면 완전한 암흑이었죠. 거의 완전한 암흑. 그는 잠시 머뭇거린다.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포로들이 전부 들어왔고 또 서로 볼 수는 없었지만 숨소리는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멎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강렬한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실신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을 형제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을 모두 껴안고 싶었죠. 그때부터 흙간에 갈 때마다 같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나는 연계를 먹어야 한다. 식었을 것이다.
독학자는 다 먹은 지 오래됐고 웨이트리스가 접시를 바꾸려고 기다린다. 제가 보기에 그 헛간은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간혹 감시병을 용케 따돌리고 혼자 기어들어가 암흑 속에서 맛본 기쁨을 더듬으며 도취되곤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지요. 가끔은 흐느껴 울기도 했습니다. 병이 난 모양이다. 나를 휘어잡는 그 엄청난 분노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다. 병적인 분노다. 손이 떨리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다. 나중에는 입술까지 떨리기 시작했다. 이 모든 건 단순히 영계가 식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까지 몸이 식었다는 게 가장 괴로웠던 것이다. 뼛속이 36시간 전부터 싸늘하게 식어버렸던 것이다. 분노가 내 속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갔는데 그것은 전율 같은 것 또는 체온 저하와 싸우기 위한 그것에 반발하기 위한 내 의식의 노력이었다. 헛된 노력이었다. 나는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욕을 퍼부으며 독학자나 웨이트리스를 때려 눕혔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해도 직성이 풀리진 않았을 것이다. 내 노여움은 끝에서만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불꽃에 둘러싸인 얼음 덩어리가 된 느낌이 들었다. 이러한 동료가 사라지다 독학자의 말이 들렸다. 저는 일요일마다 미사에 가곤 했습니다. 절대로 신자는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나 미사의 진실한 신비는 인간들 사이의 교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팔이 한쪽밖에 없는 프랑스 종군 신부의 미사를 보았습니다.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모자를 벗었지요. 오르간 소리에 감동받고 있는 동안 주위 사람들하고 하나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그 미사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 미사가 떠오르면 일요일 아침에 성당에 가곤 합니다. 성세실 성당에 훌륭한 오르가니스트가 있습니다. 가끔 그 생활이 그리워졌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1919년에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석 달 내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그대로 쇠약해졌습니다.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볼 때마다 끼어들곤 했죠. 어떤 때는 그는 웃으면서 말을 덧붙인다. 알지도 못하는 장례식에 따라갔습니다. 하루는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 우표책을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갈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세요? 누가 충고를 하더군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신중함을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은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심이 많으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는 눈을 내리깐다. 기다란 속눈썹이 움직인다. 1921년 9월부터 사회주의 단체인 SFIO에 입당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얼굴이 자부심으로 빛난다. 고개를 젖히고 눈을 어렴풋이 감은 채 입을 살짝 벌리고 나를 바라본다. 순교자 같다. 좋습니다. 나는 흔쾌하게 말한다. 참 훌륭한 일이지요. 선생님이 찬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저렇게 내 삶을 처리했다거나 또 나는 지금 아주 행복하다고 선생님께 말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손바닥을 보여준다. 손가락들이 낙인을 찍을 것처럼 아래로 쳐져 있다. 두 눈은 휘끄무레한 유리 같고 입 속에서는 불그레한 덩어리가 구르는 것이 보인다. 아, 행복하시다니. 행복? 그의 눈길이 거북하다. 엄숙한 시선으로 나를 본다. 선생님은 그걸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하기 전에 저는 자살을 꿈꿨을 정도로 무서운 고독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를 자살해서 구한 것은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테고 죽음 속에서 더 고독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세를 고치 않는다. 두 볼이 불룩해진다. 저는 이미 고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하, 당신은 많은 사람을 알게 되었군요. 그는 미소를 짓는다. 나는 곧 나의 천진함을 깨닫는다. 이제는 더 고독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누구랑 같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자들의 모임에서는 저는 그 모임의 사람들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름만 알 따름이죠. 그런데 선생님, 그는 장난꾸러기 같은 태도로 말한다. 그렇듯 옹졸하게 동지를 찾아야만 하나요? 내 친구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아침 출근길에 보면 제 앞에도 뒤에도 각자 일터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눈여겨봅니다.
수줍음만 없다면 그들에게 미소를 보낼 것 같아요. 저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들 모두가 제 생활과 노력의 목적이죠. 그들이 아직 모를 뿐입니다. 저에게는 향연입니다. 그는 눈빛으로 묻는다. 나는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시한다. 하지만 그가 약간 실망했음을, 좀 더 열광적인 것을 기대했음을 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말인가? 그가 털어놓은 말 속에서 남의 말을 빌린 것, 인용한 것들을 알았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일까? 그가 말하는 동안 내가 아는 휴머니스트를 떠올렸다면? 불행하게도 나는 휴머니스트를 많이 안다. 급진적인 휴머니스트는 특히 관리들의 친구다. 이른바 좌익이라는 휴머니스트는 주로 인간적 가치를 수호하는 데 머리를 쓴다. 그는 당파에 속하지 않는다. 인간을 배반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동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쏠린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장 거룩한 자기의 고전적인 교양을 바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런 휴머니스트는 아름다운, 그러나 늘 눈물이 걸성거리는 눈을 가진 호랍이다. 기념일마다 눈물을 흘린다. 또한 고양이나 개 같은 포유동물을 사랑한다. 공산주의 작가는 제2차 5개년 계획 이래로 인간을 사랑한다. 그는 인간을 사랑하는 까닭에 인간에게 벌을 준다. 강한 자들이 그렇듯이 신중하게 자기의 감정을 감출 줄도 안다. 그러나 시선이나 억양으로 재판관 같은 거친 말투 속에서 동포에 대한 엄혹하고도 부드러운 정열을 느끼게 할 줄 안다. 가톨릭의 휴머니스트, 성각자, 막내둥이는 경탄 어린 태도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런던 부두 노동자의 생활, 구두 공장 여직공의 생활, 그러나 가장 가난한 생활은 천사의 이야기처럼 그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말한다. 천사들이 휴머니즘을 선택한 것이다. 그는 천사들을 선도하기 위해 슬프고도 아름다운 장편 소설을 쓴다. 그 작품은 종종 페미나 상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를테면 주역들이다. 다른 종류의 휴머니스트들, 구름처럼 많은 다른 휴머니스트들도 있다. 마령처럼 형제들 위해 허리를 굽히면서 책임감을 느끼는 휴머니스트 철학자,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휴머니스트, 인간을 이상적으로 사랑하는 휴머니스트, 인간의 동의를 얻어 인간을 구원하려는 휴머니스트, 인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휴머니스트, 새로운 신화를 창조하려는 휴머니스트, 낡은 신화에 만족하는 휴머니스트, 인간 속에 있는 그 죽음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 인간 속의 그 생명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언제든지 웃음 보따리를 가지고 다니는 즐거운 휴머니스트, 특히 밤샘을 할 때 만나는 우울한 휴머니스트, 그들은 저희들끼리 서로 정오한다. 물론 인간이 아닌 개인으로서 말이다. 독학자는 그것을 모른 채 이것들을 자기 안에 부둥켜 안고 있다. 그들은 독학자가 모르는 사이에 서로 물어뜯는다. 그는 이미 신뢰를 잃은 태도로 나를 바라본다. 선생님은 저처럼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건 좀 불안하고 약간은 오기 어린 그의 태도 앞에서 그를 실망시킨 걸 잠시 후회한다. 그러나 그는 친절하게 말을 잇는다. 저는 압니다.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연구하시는 게 있고 저작이 있고 그래서 선생님 나름으로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의 저작, 나의 연구라고? 멍청이 같으니 그보다 더 큰 실수는 없다. 내가 책을 쓰는 건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독학자의 얼굴이 변한다. 적의 기미를 알았다는 태도다. 지금껏 그에게서 본 적이 없는 표정이다. 우리들 사이에서 무언가 죽은 것이다. 그는 놀란 척하면서 나에게 묻는다. 그렇지만 신뢰를 용서해 주신다면 여쭙겠는데 선생님은 대체 왜 글을 쓰십니까? 그건요, 모르겠는데요. 그저 쓰기 위해서지요. 그는 웃어 젖힐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자기가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한다. 무인도에서야 글을 쓰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읽으라고 쓰는 것이 아닐까요? 언제나 의문형으로 말을 맺는 건 그의 버릇이다. 실제로는 이미 단정을 지어버렸다. 그는 온순함과 소심함의 껍데기를 벗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알지 못한다. 그는 고집스러워 보인다. 그것은 만족의 벽이다. 놀라움에서 채 깨어나지 않았는데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떤 사회 범주에 속하는 사람들, 어떤 그룹의 동지를 위하여 쓴다고 하면서 수긍할 수도 있겠지요.
선생님은 후세를 위해 쓰시는 것 같군요. 하지만 생각이 어떻든 선생님도 결국은 그 누구를 위해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는 대답을 기다린다. 내가 대답이 없자 어렴풋이 미소를 짓는다. 선생님은 미장 트로프 아닌가요? 몰리에르의 희곡 미장 트로프에 나오는 미장 트로프요. 인간을 혐오하는 사람이죠. 나는 타협하려는 그의 허위의식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잘 안다. 결국 나에게 조그마한 일, 즉 예의를 받아달라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다. 내가 동의한다면 독학자는 우쭐해 할 것이다. 독학자는 곧 뒤따라와서 나를 앞지를 것이다. 휴머니즘은 모든 인간의 태도를 한꺼번에 용해시키고 말기 때문이다. 만약 정면에서 충돌한다면 우리는 그 계략에 빠져버리고 만다. 휴머니즘은 그 반대되는 것들을 먹고 산다. 완고하고 시야가 좁은 인간 족속, 지독한 족속이 있다. 그들은 휴머니즘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진다. 휴머니즘은 모든 폭력이나 과격 행위를 소화해서 그것으로 희고 부드러운 림프액을 만든다. 휴머니즘은 반주지주의, 만이교, 신비주의, 염세주의 또는 무정부주의나 자기 본위주의들을 모두 소화한다. 그것들은 휴머니즘에서만 정당성이 증명될 수 있는 단계이며 불완전한 사상에 불과하다. 미장 트로퍼도 이 콘서트를 한몫 거들고 있다. 미장 트로퍼주의라는 것도 모든 마음에 필요한 불협화음에 불과하다. 미장 트로퍼도 인간이다. 따라서 휴머니스트는 어떤 의미에서는 미장 트로퍼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학적인 미장 트로퍼다. 그는 자기의 정오를 적당하게 배합할 줄 알며 훗날 인간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인간을 정오하는 것에 불과하다. 나는 설득당하는 것도 나의 붉은 피가 그 림프액을 가진 짐승을 기름지게 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반휴머니스트라고 자인하는 어리석은 짓도 안 할 것이다. 나는 휴머니스트가 아니다. 그것뿐이다. 나는 잘라 말한다. 인간을 사랑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독학자는 보호자처럼 의젓하게 바라본다. 그리고 무심하게 중얼거린다. 그들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들을 사랑해야만. 누구를 사랑해야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 말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는 청춘에 빛나는 커플을 돌아다 본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다. 이번에는 백발신사를 헐끔 본다. 그리고 나에게 시선을 옮긴다. 나는 그의 얼굴에서 무언의 질문을 읽고 고개를 가로저어서 아니? 라고 대답한다. 그는 내가 불쌍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당신 역시 그들을 사랑하지 않죠? 나는 답답해서 말한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는 다시 공손해졌다. 즐기는 사람처럼 눈을 아이러니컬하게 뜬다. 그는 나를 정오한다. 이 미치광이를 동정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이번에는 내가 질문한다. 그러면 당신은 저 뒤에 있는 두 사람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는 또 그들을 바라보고 가만히 생각한 뒤에 입을 연다. 선생님은 제게 의심스럽게 말을 잇는다. 제가 그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단 말을 하게 만들려는 거죠? 사실 저는 그들을 모릅니다. 적어도 사랑이란 게 진정으로 아는 것을 의미한다면 말입니다. 그는 그만하게 웃는다. 그럼 당신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저는 그들이 젊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젊음입니다. 특히 그것입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듣다 뿐인가? 젊은이는 주변의 호의에 힘입어 작년에 르하브르 클럽과 싸워 이긴 축구 얘기를 떠벌리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군요. 나는 독학자에게 대답한다. 그래요. 저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들립니다. 부드러운 목소리와 굵은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군요. 그것은 참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게도 그들의 이야기를 알아듣지요. 그래요. 그들은 희극을 하고 있죠. 정말요? 아마 청춘의 희극이겠죠? 빈정거리는 말투다. 제 생각엔 그것도 쓸모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나이가 되면 그런 희곡도 못할 것이 아닙니까? 나는 그가 빈정대는 걸 못 들은 채 하며 말을 잇는다. 당신은 그들과 등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얘기가 들리지도 않고 여자의 머리가 무슨 색이죠? 그가 당황한다.
젊은이들을 곁눈질 하더니 확신을 가지고 대답한다. 검정색입니다. 그것 보세요. 네? 당신은 저 두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나도 그들을 알아볼 수조차 없을 겁니다. 당신에게 그들은 상징에 불과하니까요. 당신이 흐뭇해하는 것은 절대 그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청춘, 특히 남녀의 사랑, 인간의 목소리지요. 그렇다면요. 그것은 존재하지 않나요? 물론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할 수 없지요. 청춘도 성년도 노년도 죽음도. 돌배 열매처럼 노랗고 단단한 독학자의 얼굴이 잔뜩 굳었다. 그런데도 나는 말을 계속한다. 당신 뒤에서 비시술을 마시는 노신사도 마찬가지지요. 당신은 그의 성년을 사랑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용기를 가지고 만년을 향해 걸어가며 자신을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차림새에 신경을 쓰는 그 성년이지요. 그럼요. 그는 도전하듯이 말한다. 그래, 당신은 저 사람을 더러운 녀석이라고 생각하지 않소? 그는 웃는다. 그는 나를 경솔하다고 생각하고 백발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얼굴에 시선을 던진다. 그러나 선생님, 그가 비록 선생님의 말씀처럼 보인다 해도 어떻게 그 얼굴로 인간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얼굴이란 가만히 있을 때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눈먼 휴머니스트들이여. 그 얼굴은 그만큼 여러 가지 말을 하고 그만큼 분명한데, 그러나 휴머니스트의 부드럽고 추상적인 넋은 결코 얼굴이 가진 의미에 동요하지 않는다. 독학자가 묻는다. 어떻게 한 인간을 규정하고 그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인간을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요? 누가 인간의 온갖 능력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을 속속들이 알다니. 나는 독학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표현을 빌려선 가톨릭의 휴머니즘에 대하여 지나가는 말로 경의를 표한다.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는 걸 알죠. 당신도 훌륭하고 나도 훌륭합니다. 물론 신의 창조물로서 말이죠. 그는 알아듣지 못한 채 나를 보다가 어렴풋이 미소 짓는다. 농담을 하는군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찬탄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선생님, 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적인 인간애를 떠나버렸다. 그는 머리를 끄덕인다. 그리고 미메티즘이라는 신기한 현상에 의해서 저 가엾은 개노와 비슷해진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내가 인간이라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죠. 독학자는 솔직하게 웃지만 눈초리는 여전히 날카롭다. 선생님은 너무 겸손하십니다. 선생님의 조건, 즉 인간 조건을 참아 나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사람들처럼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죽음의 순간이 닥쳐오는 걸 알면서도 미소를 지을 수 있지요. 자, 그것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가장 무의미한 행동 속에, 그리고 혹독하게 덧붙여 말한다. 무한한 영웅주의적 요소가 있습니다. 디저트는 뭘로 하시겠어요? 어느새 웨이트리스가 다가와 묻는다. 독학자는 얼굴이 하얗다. 눈시울이 돌처럼 움직이지 않는 눈을 반쯤 덮었다. 나를 보고 선택하라는 듯 힘없이 손질한다. 치즈요. 나는 그만하게 말한다. 선생님은? 그는 깜짝 놀란다. 그래, 난 안 먹겠어. 그만 먹겠어. 루이즈. 뚱뚱한 사나이 둘이 계산을 치르고 나가버린다. 그중 한 사람은 쩔뚝거린다. 주인이 그들을 문까지 바래다 준다. 그들은 귀한 손님들이다. 얼음통에 넣은 포도주를 마신 손님들이다. 나는 후회하면서 독학자의 얼굴을 본다. 그는 일주일 내내 자기의 인간애를 남에게 알릴 수 있는 이 점심 식사를 생각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이다. 그는 말할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런데 내가 그의 기쁨을 망쳐버린 것이다. 결국은 그도 나처럼 고독하다. 그를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그는 자기의 고독을 알지 못할 뿐이다. 그렇다. 하지만 그를 눈뜨게 만드는 건 내 일이 아니다. 나는 몹시 거북하다. 화가 치민다. 그에게 화나는 게 아니고 비루방 같은 놈들과 다른 사람들, 그 가엾은 두뇌를 독살시킨 모든 놈들이 화난다. 내가 그들을 끌고 올 수 있다면 해줄 말이 많다. 독학자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그에게는 동정심을 느낄 뿐이다. 그는 아실시 같은 부류의 인간으로 내 편이지만 무지와 선의로 우리를 배반할 사람이다. 독학자의 떠나갈 듯 커다란 웃음소리가
나를 우울한 공상에서 깨어나게 했다. 용서하세요. 그러나 제 인간의 깊이와 저를 그들에게로 이끌어가는 비약의 힘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서 서로 이론을 따지고 토론하는 것을 보면 저는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어색하게 웃는다. 웨이트리스는 내 앞에 석회색이 도는 치즈 한 조각이 담긴 접시를 갖다 놓는다. 나는 식당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다. 심한 구토증이 일어난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왜 휴머니즘에 대한 토론에 말려들었던가? 사람들은 왜 여기에 있는가? 그들은 왜 먹는가? 그들은 사실상 자기들이 존재한다는 걸 모른다. 나는 떠나가고 싶다. 어디든지 정말 나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속에 나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고 싶다. 그러나 내 자리는 아무데도 없다. 나는 나머지 같은 무의미한 존재다. 독학자의 태도가 누그러진다. 내가 계속 저항할까봐 두려워한다. 내가 말한 걸 모두 잊고 싶어한다. 비밀 이야기라도 하듯이 나에게 허리를 굽힌다. 결국 선생님은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저처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표현이 달랐던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다. 고개를 숙인다. 독학자의 얼굴이 내 얼굴 바로 앞에 있다.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악몽 속에서처럼 싱겁게 웃는다. 나는 도저히 삼키기 싫은 빵 조각을 억지로 씹는다. 인간들을 사랑해야 한다. 인간들은 훌륭하다. 나는 토하고 싶다.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솟구쳤다. 구토다. 심한 발작이다. 온몸이 떨린다. 1시간 전부터 이 발작이 오리라는 걸 알았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따름이다. 입속의 치즈 냄새. 독학자는 짓거린다. 그의 목소리가 내 귀에 부드럽게 윙윙거린다. 그러나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 나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흔들어 동의를 표시한다. 내 손은 디저트 나이프의 손잡이 위에서 경련을 일으킨다. 나는 흑단나무로 만든 나이프 손잡이를 느끼고 있다. 내 손, 그 나이프를 가만 놔두고 싶다. 무엇이고 만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물건은 사람이 만지라고 만든 게 아니다. 가능한 한 그것들을 피해서 그 물건들 사이로 살그머니 미끄러져 가는 게 더 낫다. 사람들은 간혹 그 중에 하나를 집어든다. 그러나 되도록 빨리 내려놓지 않을 수 없다. 나이프가 접시 위에 떨어진다. 그 소리에 백발신사가 깜짝 놀라서 나를 본다. 나는 나이프를 다시 주워서 칼날을 테이블에 대고 휘어버린다. 이 눈부시게 명백한 사실이 바로 그 구토란 말인가? 하지만 나는 머리를 얼마나 쥐어짰던가. 글도 많이 썼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존재한다. 세계는 존재한다. 그래야 나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그뿐이다. 그래도 나에게는 마찬가지다. 모든 것이 매 한 가지라는 건 이상한 일이다. 무서운 일이다. 내가 돌팔매질을 하려고 했던 바로 그날부터 그랬다. 나는 조약돌을 던지려고 했다. 그 돌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시작된 건 바로 그때다. 나는 그 돌이 존재한다는 걸 느꼈다. 그 다음에 다른 구토가 생겼다. 때때로 물건들이 손안에서 존재하기 시작한다. 철도 회관의 구토가 있었다. 그 전에 밖을 내다보던 밤에 다른 구토가 있었다. 어느 일요일 공원에서도 구토가 있었고 그 뒤에도 다른 구토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처럼 강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옛 로마의 것이었던가요, 선생님? 독학자가 나에게 묻는 모양이다. 나는 그를 보고 미소 짓는다. 그래서 그는 왜 의자에 쭈그리고 앉아 있을까? 지금 내가 그를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있나? 분명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좋다. 그들이 겁을 먹는 것도 아주 잘못은 아니다. 나는 내가 무슨 짓이고 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이 치즈 나이프를 독학자의 눈에 꽂아 버릴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구둣발로 내 이를 부러뜨릴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그 짓을 안 하는 건 아니다. 이 치즈 냄새 대신 입속에 피비린내가 난다 해도 별 차이는 없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하며 그 나머지 사건을 일으켜야 한다. 독학자가 지를 고함 소리도 그의 볼에 흐를 피도 모든 사람의 놀라움도 다 나머지 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안 그래도 이런 나머지 존재들이 너무나 많다. 모두들 나를 본다. 청춘을 대표하는 커플은 그들의 달콤한 이야기를 중지했다. 여자는 암탉의 항문 같은 입을 벌리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난폭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 나는 일어선다. 모든 것이 내 주위에서 빙빙 돈다. 독각자는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본다. 그 눈을 찌르지는 않을 것이다. 벌써 가세요? 그가 중얼거린다. 좀 피곤하군요.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아직도 왼손에 디저트 나이프를 쥐고 있는 것을 깨닫는다. 나이프를 접시 위에 던진다. 접시가 쨍그랑 소리를 낸다. 침묵 속에서 식당을 가로질러 걷는다. 그들은 이미 먹는 걸 멈추고 나를 본다. 입맛이 떨어진 것이다. 내가 소리를 내면서 그 여자에게 걸어가면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를 것이다. 분명하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래도 밖으로 나가기 전에 뒤를 돌아다보고 그들이 기억에 새겨 둘 수 있도록 내 얼굴을 보여준다. 여러분 안녕히 계시오?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간다. 이제 그들은 다시 생기를 띠고 시끌벅적 떠들려 하고 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종이로 만든 요리사 곁에 못 박힌 듯 서 있다. 그들이 창문 너머로 나를 보는지 확인하려고 뒤돌아볼 필요는 없다. 그들은 놀란 게 지겹다는 듯이 내 등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나도 그들과 같고 나도 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나는 그들을 속인 셈이다. 갑자기 나는 인간의 모습을 잃었고 그들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 식당에서 뒷걸음쳐 도망가는 꾀를 본 것이다. 이제 가면이 벗겨진 침입자는 도망쳐버렸다. 모임은 계속된다. 그 모든 눈의 움직임과 낭피한 생각들을 등 뒤에 느낌에 화가 솟구친다. 나는 차도를 가로지른다. 맞은편 보도는 해변과 탈의장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해변을 거닐고 있다. 그들은 봄 기분이 나는 시적인 얼굴을 바다로 향하고 있다. 태양 때문이다. 파티라도 벌인 것 같다. 지난 봄에 유행한 옷을 입은 화사한 여자들도 있다. 윤기가 도는 양가죽처럼 날씬한 흰 옷을 입고 지나간다. 중학교나 상업학교에 다니는 커다란 녀석들도 있고 훈장을 단 노인들도 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한패처럼 바라보고 있다. 날씨가 쾌청하고 무엇보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선전포고의 날이면 모르는 사람이라도 부둥켜 안는다. 봄이 올 때마다 미소를 주고받기도 한다. 신부가 기도문을 읽으면서 천천히 걷고 있다. 이따금 고개를 들고 과연 그렇다는 태도로 바다를 바라본다. 바다 역시 기도문이며 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가벼운 색채, 가벼운 향기, 봄의 늑들. 날은 화창하고 바다는 초록빛이다. 나는 습기보다 이 건조한 추위를 사랑한다. 시인들이여, 만약 내가 그들 중 한 사람의 외투자락을 붙들고 나를 좀 도와줘라고 한다면 이 꾀는 뭐야? 하고 생각할 테고 내 손안에 외투를 놓아둔 채 도망쳐버릴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난간을 잡는다. 진짜 바다는 차갑고 검고 짐승들로 가득하다. 그 바다는 사람을 속이려고 만든 저 엷은 초록색 필름 밑에서 기어다닌다. 내 주위의 우아한 족속들은 그것에 사로잡힌 채 가만히 있다. 그들은 엷은 필름밖에 보지 못한다. 그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밑을 보고 있다. 칠이 높고 벨벳같이 반짝이는 조그만 껍질들, 신이 만든 물고기의 얇은 피부가 내 눈알에 곳곳에서 띄고 쪼개지고 입을 벌린다. 성 엘레미르행 전차가 왔다. 나는 뒤돌아선다. 삼라만상이 나와 더불어 돈다. 삼라만상은 굴처럼 창백하고 초록색이다. 쓸데없는 일, 그 속에 올라탄 것은 쓸데없는 일이었다. 나는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았으니 말이다. 창 뒤에서 푸르스름한 물체가 단속적으로 꿈틀꿈틀 어른거리면서 지나간다. 그것은 아주 딱딱하고 바삭바삭하다. 사람들, 벽들, 열어놓은 창문으로 컴컴한 집안이 보인다. 유리창은 검은 것들을 창백하고 푸르게 만든다. 노란 벽돌로 만든 저 저택을 푸르게 만든다. 그 저택은 떨면서 멈칫멈칫하며 나에게 다가와서 내 앞에서 코를 부딪히며 멈춘다. 진사가 올라타 내 맞은편에 앉는다. 노란 집이 다시 출발한다. 그것은 유리창에 기대어서 미끄러져 간다. 그 건물은 일부분밖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까이 있다. 컴컴해졌다. 유리창이 떨린다. 노란 건물이 까마득하게 높이 위압적으로 서 있다. 수백 개의 창이 어두운 내부로 뚫려 있다. 그것은 전차를 따라서 미끄러져 간다. 전차와 스친다. 떨리는 유리창 사이가 어두워졌다. 진흙처럼 노란 건물이 무한히 미끄러져 가고 있다.
유리창은 하늘색이다. 그런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 뒤에 처진 것이다. 생기가 도는 잿빛 광선이 전차로 침입해서 가차없이 퍼진다. 그것은 하늘이다. 유리창 너머로 아직도 하늘이 보인다. 전차는 엘레미르 고개를 올라간다. 오른쪽으로 바다, 왼쪽으로 비행장까지 똑똑히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는 금년 단 한 개비도 피울 수 없다. 의자에 손을 댔다가 재빨리 뗀다. 그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내가 앉아있는 물건, 내가 손을 얹은 물건의 이름은 의자다. 사람들이 우리가 앉을 수 있도록 서둘러서 만든 것이다. 그들은 가죽과 용수철, 천을 가져다가 의자를 만든다는 관념으로 일을 시작했다. 작업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이 만든 게 바로 이것이었다. 그들은 이것을 여기로 이 전차 속으로 날라왔다. 전차는 떨리는 유리창과 함께 구르고 덜그덕거린다. 옆구리에 이 붉은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이다. 나는 중얼댄다. 이것은 의자야. 귀신을 쫓는 것처럼 발음했다. 그 말이 내 입술에 남아 물건 위에까지 가서 자리 잡기를 거부한다. 그 물건은 있는 그대로다. 붉은 털과 무수한 작은 발, 꼿꼿하고 작은 죽은 발들을 가지고 있다. 허공으로 거대하게 솟은 피투성이의 불룩한 배, 죽은 발을 가진 불룩한 배, 이 전차 속에, 이 잿빛 하늘 속에 떠도는 배, 그것은 의자가 아니다. 말하자면 잿빛의 커다란 강, 홍수가 난 커다란 강에 배를 내밀고 떠도는 물을 먹어 불룩해진 죽은 낙이 같기도 했다. 그러면 나는 나귀의 배 위에 앉아서 맑은 물에 발을 담그는 셈이다. 사물은 이름 붙여진 틀에서 해방되었다. 사물은 그로데스크하고 고집이 세고 거대한 모습으로 거기에 있다. 그것을 의자라고 부른다거나 무엇이든 이름을 붙이려는 건 바보짓이다. 나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사물들의 한복판에 있다. 혼자서 말없이 아무 방비 없는 나를 사물들이 둘러싸고 있다. 그것들은 강요하지 않는다. 거기에 있을 뿐이다. 의자 쿠션 및 나무 틀에 한 줄기 어두운 선이 닿아 있다. 그것은 신비스럽고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으로 미소를 띤 모습으로 의자를 타고 뻗어 있다. 그러나 나는 미소가 아니라는 걸 잘 안다. 하지만 그것은 존재한다. 뿌연 유리창 밑으로, 유리창의 들그덕거리는 소리 아래로, 유리창 뒤에서 멎었다가 또다시 출발하고 나는 푸른 영상 아래로 달리고 있다. 어떤 미소의 희미한 추억처럼 또는 첫 음질밖에는 생각나지 않는 낱말처럼 완고하다. 결국 최선은 눈을 돌려 다른 것을, 이를테면 맞은편 의자에 비스듬히 누워있는 남자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다. 그는 푸른 눈동자의 얼굴은 갈색이며 오른쪽 몸은 축 늘어지고 오른팔은 몸에 찰싹 붙어있다. 오른쪽 몸이 겨우겨우 인색하게 살아있다. 마비된 상태다. 왼쪽에는 성장 속도가 빠른 기생충 같은 커다란 부스럼이 있다. 팔이 떨리기 시작한다. 손을 이마 높이까지 들어 손톱으로 머리를 긁는다. 시원한 듯 고통스러운 웃음이 왼쪽 입 언저리에 서린다. 오른쪽 입술은 죽어있다. 유리창이 뚫린다. 팔이 뚫린다. 손톱으로 걸쩍거린다. 긁는다. 눈은 움직이지 않고 입술만 미소를 짓는다. 그 남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쪽 몸을 불룩하게 만드는 그 작은 존재를 지니고 있다. 그 존재를 실감하기 위해서 오른팔과 오른쪽 볼을 빌려 쓰고 있다. 차장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정차하거든 내리세요. 그러나 나는 그를 밀치고 전차 밖으로 뛰어내린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사물들이 그렇게도 가까이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쇠 울타리를 밀고 들어선다. 가벼운 존재들이 훌쩍 뛰어올라 나무 꼭대기에 가서 앉는다. 이제야 정신이 든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깨닫는다. 공원에 있다. 검은 나무들 사이 하늘을 보고 뻗은 검고 울퉁불퉁한 손과 손 사이에 놓인 긴 의자에 털썩 주저앉는다. 나무 한 그루가 내 발 밑에서 그 검은 발톱으로 땅을 긁고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되는 대로 팽개쳐 두고 나 자신을 잊은 채 잠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숨이 막힌다. 존재는 눈, 코, 입, 도처에서 내 안으로 침입해 들어온다. 그러다가 갑자기 베일이 찢어진다. 나는 알았다. 나는 보았다.